아니, 내가 잘못 본 게 아니었어. 절대로. 어릴 때 봤던 바로 그 얼굴이었거든. 어른이 되면, 그러니까 어른이 되어서 돈을 벌고 내 집을 마련하고 밤에 현관문을 단단히 걸어 잠글 수 있게 되면 모든 게 괜찮아질 거라고 믿었어. 그건 그냥 유년기의 트라우마, 뇌가 만들어낸 끔찍한 장난 같은 거라고. 그렇게 20년 넘게 나 자신을 속여왔던 거야. 그런데 아니었어. 그게 다시 돌아왔어. 모든 건 이 집으로 이사 오면서부터 시작됐지. 오하이오의 평범한 교외 지역, 흰색 펜스가 둘러진 아담한 2층 집. 내 생애 첫 집이었고 아내 사라는 정원에 장미를 심겠다며 아이처럼 좋아했어. 우리는 드디어 안정적인 삶을 시작하는 거라고 그렇게 믿었지. 이사 온 첫날 밤이었을 거야. 짐 정리에 지쳐서 2층 침실 창가에 서서 밖을 내다보고 있었어.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비추는 앞마당은 평화로웠고 이웃집들은 하나둘 불이 꺼지고 있었지. 바로 그때였어. 길 건너편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진 커다란 참나무 아래 무언가 서 있는 것 같은 느낌.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 어린 시절의 그 감각, 온몸에 솜털이 곤두서는 그 느낌이 등골을 타고 기어 올라왔거든. 눈을 가늘게 뜨고 집중했지만 그저 그림자가 겹쳐 보이는 것 뿐이었어. 피곤해서 헛것을 보는 거라고, 이삿짐 나르느라 무리해서 그런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지. 사라는 이미 골아떨어진 뒤였고 난 혹시 몰라 창문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커튼을 단단히 쳤어. 그날 밤 오랜만에 그 꿈을 꿨어. 내가 7살 때 살던 집의 내 방. 2층 창문 바로 앞에는 커다란 나뭇가지가 손가락처럼 뻗어 있었고 바람이 불 때마다 창문을 긁어대는 소리가 났지. 부모님은 늘 괜찮다고 그냥 나뭇가지 소리일 뿐이라고 말씀하셨어. 하지만 난 알고 있었어. 그건 나뭇가지 소리가 아니었어. 어느 날 밤이었어. 여느 때처럼 잠이 오지 않아 뒤척이고 있는데 창밖에서 톡톡 하는 소리가 들렸어. 나뭇가지 소리와는 미묘하게 다른 무언가 손톱으로 유리를 긁는 듯한 소리. 호기심에 이불을 걷고 창가로 다가갔지. 창문 너머 어둠 속에서 무언가 나를 보고 있었어. 처음엔 달빛에 비친 내 얼굴인 줄 알았지. 하지만 그건 내가 아니었어. 얼굴의 윤곽은 흐릿했지만 2개의 눈만은 이상할 정도로 또렷하게 빛나고 있었어. 그리고 그 입꼬리가 비정상적으로 길게 찢어져서 마치 귀에 걸릴 것처럼 활짝 웃고 있었지. 근육이라고는 없는 것처럼 부자연스럽게 고정된 미소. 나는 비명도 지르지 못했어. 그냥 그 자리에 얼어붙어서 숨 쉬는 것조차 잊어버렸지. 얼마나 그러고 있었을까. 그 얼굴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뒤로 물러나 어둠 속으로 사라졌어. 나는 울면서 부모님 방으로 달려갔어. 창밖에 괴물이 있었다고, 웃는 남자가 나를 보고 있었다고 외쳤지. 아버지는 한숨을 쉬며 내 손을 잡고 방으로 돌아왔어. 손전등으로 창밖을 비추셨지만 마당에는 아무것도 없었지. 그저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뿐. 악몽을 꾼 거란다, 아들아. 아버지는 그렇게 말하며 나를 침대에 눕혔어. 하지만 난 알아. 그건 꿈이 아니었어. 그날 이후로 나는 그 존재를 부처페이스라고 불렀어. 정육점 주인의 피 묻은 미소 같았거든. 그건 밤마다 찾아왔어. 매일은 아니었지만 잊을만 하면 어김없이 나타나 창밖에서 나를 지켜봤지. 나는 커튼 틈으로 그 얼굴을 확인하고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쓴 채 아침이 오기만을 기다렸어. 다시는 부모님께 말하지 않았어. 어차피 믿어주지 않을 테니까.
대신 나는 나만의 대처법을 만들었지. 창문은 모조리 잠갔고 자기 전에는 항상 옷장 문이 제대로 닫혔는지 확인했어. 아주 사소한 소리에도 잠에서 깼고 깊은 잠을 잡은 기억이 없어. 그러다 14살 때 이사를 갔고 거짓말처럼 부처 페이스는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어. 나는 서서히 그 기억을 잊으려 노력했어. 그건 그냥 어린 시절의 상상, 외로움이 만들어낸 환상이었을 뿐이라고. 새 집에서의 두 번째 밤, 나는 거실 소파에서 잠이 들었어. 사라는 침실에 있었고 새벽녘이었을 거야. 타닥 하는 소리에 잠이 깼어. 너무나 미세해서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 분간이 안 가는 소리였지. 나는 소파에 누운 채로 눈만 떠서 소리가 들려온 쪽을 바라봤어. 부엌 쪽 창문이었어. 심장이 다시 빠르게 뛰기 시작했지. 몸을 일으키고 싶었지만 마치 거대한 바위가 나를 누르고 있는 것처럼 움직일 수가 없었어. 귀에서 삐 하는 이명이 들려왔고 주변의 모든 소리가 물속에 있는 것처럼 먹먹하게 변했어. 그때였어. 창문 블라인드 틈새로 아주 희미하게 무언가 움직이는 게 보였어. 안 돼. 아닐 거야. 나는 눈을 감았다 떴어. 잘못 본 거라고, 그림자일 거라고 수없이 되뇌었지. 하지만 그건 사라지지 않았어. 오히려 더 선명해졌지. 나는 마른 침을 삼키며 천천히 소리가 나지 않게 소파에서 내려왔어.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지만 이상하게 머리는 차가워졌지. 여기서 소리를 지르면 사라를 깨우게 될 거야. 그녀까지 위험하게 만들 수는 없어. 나는 주방에 있는 식칼을 떠올렸어. 하지만 부엌까지 가려면 그 창문을 지나야만 했지. 나는 대신 거실 테이블 위에 있던 무거운 유리 잿더리를 집어들었어. 차갑고 묵직한 감촉이 그나마 작은 위안을 줬지. 나는 벽에 몸을 붙인 채 한 걸음 한 걸음 부엌 쪽으로 움직였어. 시간이 비정상적으로 느리게 흐르는 것 같았어. 내 숨소리, 심장박동 소리만이 온 집안을 채우는 듯 했지. 창문에 거의 다다랐을 때 나는 멈춰 섰어. 블라인드 틈으로 보이는 건 2개의 검은 구멍이었어. 그게 눈이라는 걸 깨닫는 순간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어. 그 눈은 나를 똑바로 보고 있었어. 움직이지도 깜빡이지도 않고 그저 나를 응시하고 있었지. 나는 잿더리를 든 손에 힘을 꽉 줬어. 그리고 용기를 내어 블라인드를 확 걷어 올렸지. 아무것도 없었어. 창밖은 그저 고요한 어둠에 잠겨 있을 뿐이었어. 가로등 불빛에 비친 잔디,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그 외에는 아무것도. 나는 한참 동안 창밖을 노려봤어. 내가 헛것을 본 건가? 피곤해서 옛날 트라우마가 되살아나서 나는 안도의 한숨 대신 깊은 혼란에 빠졌어. 스스로가 믿을 수 없게 된 거야. 방범 필름을 붙였고 스마트 도어락과 현관 CCTV를 설치했어. 사라는 유난 떤다며 웃었지만 내가 너무 불안해하니 마지못해 허락해줬지. 나는 수시로 CCTV 앱을 들여다봤어. 회사에서도, 운전 중에도, 심지어 사라와 저녁을 먹으면서도. 하지만 화면에는 언제나 평범한 풍경만이 담겨 있었어. 나뭇잎을 물고 가는 다람쥐, 우편물을 배달하는 집배원, 저녁 산책을 나온 이웃집 노부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자 나는 점차 안심하기 시작했어. 그래, 역시 내가 예민했던 거야. 어린 시절의 기억이 새로운 환경에 대한 불안감과 합쳐져서 환각을 만들어낸 거지. 나는 스스로를 그렇게 설득했어. 의식적으로 CCTV를 확인하는 횟수를 줄이고 창밖을 내다보는 습관도 버리려 노력했지. 모든 게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는 것 같았어.
거짓된 안도감이었지. 사건은 한 달 뒤에 터졌어. 사라가 친정에 가고 나 혼자 집에 남은 주말이었지. 나는 거실에서 영화를 보고 있었어. 그때 스마트폰으로 알림이 왔어. 현관 CCTV에 움직임이 감지되었다는 메시지였지. 나는 대수롭지 않게 앱을 열었어. 아마존 배송 기사거나 길고양이겠거니 했지. 그런데 화면에 나타난 건 아무것도 없는 텅 빈 현관 앞이었어. 이상했지. 센서가 오작동했나? 나는 영상을 뒤로 돌려봤어. 그리고 숨을 멈췄지. 영상이 시작되고 몇 초 뒤 화면 가장자리에서부터 무언가 스르륵 나타났어. 사람의 형상이었지만 정상적인 움직임이 아니었어. 마치 프레임이 끊긴 영상처럼 뚝뚝 끊어지며 카메라 렌즈 바로 앞까지 다가왔지. 그리고 그 얼굴. 픽셀이 뭉개져 선명하진 않았지만 나는 알 수 있었어. 비정상적으로 활짝 웃고 있는 그 입 부처 페이스였어. 그것은 렌즈에 얼굴을 바싹 갖다 대고는 한참 동안 움직이지 않았어. 그러다 갑자기 고개를 까딱 하고는 처음 나타났을 때처럼 부자연스러운 움직임으로 화면 밖으로 사라졌지. 영상은 거기서 끝이었어. 나는 소파에 주저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었어. 손이 벌벌 떨려서 스마트폰을 제대로 쥘 수가 없었지. 이건 환각이 아니야. 이건 진짜야. 나는 당장 911에 신고하려다 망설였어. 뭐라고 설명해야 하지? CCTV에 이상한 게 찍혔다고? 경찰은 아마 장난 전화로 치부하거나 해킹 당한 거 아니냐고 하겠지. 증거라고는 이 기괴한 영상 파일 하나뿐인데 나는 영상을 내 클라우드에 백업하고 원본은 삭제했어. 그리고 집 안에 모든 문을 걸어 잠그고 불을 전부 켠 채로 밤을 새웠어. 다음 날 사라가 돌아왔을 때 나는 모든 것을 털어놨어. 어린 시절의 이야기부터 CCTV, 영상까지 그녀에게 백업해둔 영상을 보여줬지. 사라는 영상을 몇 번이고 돌려봤어. 그녀의 표정은 점점 굳어갔지. 하지만 그녀의 반응은 내가 예상했던 것과는 달랐어. 알렉스, 이거 그냥 노이즈 낀 거 아니야? 빛 때문에 그림자가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고 너무 피곤해서 그런 거 아닐까? 요즘 당신 너무 예민해 보여. 나는 할 말을 잃었어. 내 눈에는 너무나도 선명한 그 얼굴이 사라에게는 그저 영상 오류로 보인다는 거야? 나는 아니라고, 저건 분명 사람 얼굴이라고 몇 번이고 설명했지만 그녀는 걱정스러운 눈으로 나를 볼 뿐이었어. 정신과 상담 한번 받아보는 건 어때? 당신 트라우마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될 거야. 그 순간 나는 깨달았어. 부모님이 그랬던 것처럼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조차 나를 믿어주지 않는다는 걸. 나는 완벽하게 혼자가 된 거야. 그날 이후로 나는 더 이상 사라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그녀를 불안하게 만들고 싶지도 않았고 나를 정신병자 취급하는 그 눈빛을 다시 보고 싶지도 않았거든. 대신 나는 혼자만의 싸움을 시작했어. 집 안 곳곳에 더 많은 카메라를 설치했고 창문에는 전부 두꺼운 암막 커튼을 쳤지. 나는 내 집을 요새로 만들었어. 하지만 그건 아무 소용 없었어. 그것은 이제 더 이상 밖에서 나를 지켜보지 않았거든. 어느 날 밤 잠에서 깼을 때였어. 목이 말라 물을 마시러 나왔는데 어둠 속에서 무언가 위화감이 느껴졌어. 거실 가구들의 배치가 미세하게 달라져 있었어. 소파가 원래 있던 자리에서 몇 인치쯤 왼쪽으로 옮겨져 있었고 테이블 위의 잡지들은 순서가 뒤바뀌어 있었지. 나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걸 느꼈어. 누군가, 아니, 무언가가 이 집에 들어왔었어. 나는 미친 듯이 집 안을 뒤지기 시작했어. 사라가 깰까봐 조심하면서. 그리고 찾아냈지. 내 서재, 책상 밑에 숨겨져 있던
낡은 폴라로이드 사진 한 장. 사진 속에는 7살의 내가 내 방 창가에 서서 잠들어 있는 모습이 찍혀 있었어. 창밖 어두운 배경 속에서 희미하게 웃고 있는 그 얼굴과 함께. 그건 내 옛날 집에서 찍힌 사진이었어. 어떻게 이게 여기에 있는 거지? 이건 단순한 스토킹이 아니야. 이건 내 어린 시절부터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나를 따라다니고 있었던 거야. 나는 그 사진을 들고 거실로 나왔어. 다리가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지. 현실 감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 내가 겪은 모든 일이, 내 삶 전체가 거대한 아기에 의해 조종당하고 있다는 생각에 숨이 막혔어. 그때였어. 2층에서 사라의 침실 쪽에서 쿵 하는 소리가 들렸어. 나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지. 사라는 어떡하지? 나는 사진을 주머니에 쑤셔 넣고 벽난로 옆에 있던 부직갱이를 집어들었어. 그리고 계단을 향해 소리쳤지. 누구야? 당장 거기서 나와. 대답은 없었어. 대신 아주 천천히 계단 위 어둠 속에서 발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어. 삐걱 삐걱. 한 걸음 한 걸음 나를 향해 내려오고 있었지. 나는 부직갱이를 고쳐잡고 뒷걸음질 쳤어. 현관문까지 도망쳐서 밖으로 나가야 해. 하지만 내 몸은 굳은 듯 움직이지 않았어. 계단 위에서 내려오는 그 존재의 형태가 어둠 속에서 서서히 드러났어. 그리고 나는 봤어. 그 얼굴. 꿈에도 그리던, 아니, 악몽 속에서조차 마주치고 싶지 않았던 그 얼굴. 그것은 더 이상 창문 너머에 있지 않았어. 내 집에 나와 같은 공간 안에 있었던 거야. 그것은 계단 중간쯤에서 멈춰서서 나를 내려다봤어. 그리고 그 찢어진 입이 움직이기 시작했지. 소리는 없었어. 하지만 나는 똑똑히 알 수 있었어. 그것은 내게 말을 걸고 있었어. 이제 찾았네. 어떻게 됐냐고? 나도 잘 모르겠어. 정신을 차렸을 때 나는 병원이었고 사라가 내 옆에서 울고 있었어. 경찰의 말에 따르면 내가 집에서 극도의 불안 증세를 보이며 기물을 파손하고 있었다고 해. 사라가 잠에서 깨 나를 발견하고 신고했다더군. 집에는 외부 침입의 흔적은 전혀 없었대. 내가 발견했던 폴라로이드 사진도 가구들이 옮겨져 있던 것도 모두 내 환각이었다는 거야. 나는 결국 정신병동에 입원했어. 몇 달간의 상담과 약물 치료 끝에 나는 정상 판정을 받고 퇴원했지. 의사는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가 성인이 되어 재발한 전형적인 PTSD 증상이라고 설명했어. 나는 그 말을 믿기로 했어. 그게 더 편하니까. 사라와 나는 그 집을 팔고 도시의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어. 모든 걸 잊고 새로 시작하기로 했지. 이제 나는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왔어. 회사에 다니고 저녁에는 사라와 함께 TV를 보고 주말에는 공원에 가. 가끔 이유를 알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일 때가 있지만 그럴 때마다 약을 먹고 심호흡을 해. 모든 건 내 머릿속에만 존재하는 거라고, 현실이 아니라고 스스로에게 말해주지. 그래, 이제 다 괜찮아진 거야. 모든 게. 그런데 있잖아, 이상한 게 하나 있어. 새로 이사 온 이 아파트 말이야. 밤마다 침실 벽 너머에서 아주 희미하게 톡톡 하고 무언가 긁는 소리가 들리거든. 처음에는 이웃집 소리라고 생각했어. 그런데 어젯밤에 알게 됐지. 우리 집 옆은 텅 비어있는 집이라는 걸. 어떡하지? 이사 온 시골집은 뭐랄까 그냥 낡았어. 마당 구석에 있는 저 우물만 빼면 말이야. 뚜껑도 없이 시커먼 입을 벌리고 있는 게 꼭 땅에 난 흉터 같아. 어른들은 위험하니까 절대 가까이 가지 말라고 했는데 원래 하지 말라는 게 더 하고 싶잖아. 어제는 동생 민준이랑 마당에서 놀다가 문득 장난기가 돌았어. 민준이가 제일 아끼는 그 번쩍거리는 빨간 제복의 장난감 병정.
그걸 뺏어서 우물 앞에 섰지. 민준이는 울고불고 난리가 났고 나는 그냥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최신형 게임기 갖게 해주세요 하고 외치면서 병정을 그 까만 구멍 속으로 휙 던져버렸어. 풍덩 하는 소리가 한참 뒤에야 희미하게 들려왔어. 소리가 너무 늦게 들려서 이 우물 진짜 깊긴 깊구나 그런 생각이나 하고 있었지. 민준이는 온종일 삐져서 말도 안 하더라. 그게 그저께 일이야. 그런데 어제 정말로 우리 집 현관문 앞에 택배 상자가 하나 놓여 있는 거야. 내가 그렇게 갖고 싶어 하던 바로 그 최신형 게임기. 엄마 아빠는 서로 자기가 사준 거라고 우기는데 표정을 보니까 둘 다 아니야. 그냥 얼떨결에 생긴 행운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기로 했지. 솔직히 좀 찝찝하긴 했는데 공짜로 게임기가 생겼다는 사실이 더 중요했거든. 민준이도 새 게임기 보더니 금방 기분이 풀려서 우리는 거실에 앉아 하루 종일 게임만 했어. 장난감 병정 이야기는 까맣게 잊어버린 것처럼 보였지. 근데 오늘 아침부터 민준이가 좀 이상해. 계속 그 우물 근처를 맴도는 거야. 혼자서 우물 안을 들여다보면서 뭐라고 중얼거리기도 하고 내가 뭐 하냐고 물어보니까 병정 아저씨랑 얘기하고 있어 이러는 거야. 소름이 확 돋았어. 무슨 소리야? 병정은 이제 없잖아. 했더니 민준이가 되게 해맑게 웃으면서 말하는 거 있지. 아니야 형. 병정 아저씨는 저기서 아주 잘 지내. 친구들이 많아서 외롭지도 않대. 친구들이라니. 저 우물 안에 뭐가 있다는 거지. 기분이 싸해져서 민준이를 끌고 집 안으로 들어왔어. 창문으로 슬쩍 내다보니까 우물 주변의 잡초들이 어제보다 더 무성하게 자란 것 같아. 꼭 우물을 중심으로 뭔가가 퍼져나가는 것처럼. 그리고 방금 전에는 부엌에서 물을 마시는데 컵에서 희미하게 흙냄새가 나는 거야. 그냥 기분 탓이겠지. 수돗물이 낡아서 그런 걸 거야. 그렇게 생각하려고 애쓰고 있어. 근데 자꾸만 신경이 쓰여. 민준이는 지금 자기 방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온통 검은색 크레파스로 동그라미만 그리고 있어. 그 동그라미 한가운데에 빨간색 점을 하나 찍어놓고 꼭 그 우물 같아서 지금 등 뒤에서 식은땀이 흐르는 기분이야. 나 그냥 장난 한번 친 거 맞지? 정말이야. 아무 의미 없는 장난이었어. 밤이 되니까 더 심해졌어. 온 집안이 조용한데 자꾸만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처음에는 바람 소리인 줄 알았어.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게 아니야. 뭐라고 해야 할까? 아주 작은 발소리 같기도 하고 모래가 서걱거리는 소리 같기도 해. 창문 커튼을 살짝 걷고 밖을 봤는데 달빛 아래 마당은 그냥 조용하기만 해. 우물도 그냥 검은 구멍으로 보이고 내가 너무 예민한가? 근데 이상한 건 민준이야. 아까부터 잠도 안 자고 침대에 가만히 앉아 있어. 불 꺼진 방에서 눈만 동그랗게 뜨고 내가 왜 안 자냐고 물어보니까 병정 아저씨가 행진하는 소리 들어야 돼 라고 속삭이는 거야. 행진? 무슨 행진 소리? 내 귀에는 아무것도 안 들리거든. 그냥 끔찍한 정적뿐이야. 아, 잠깐만. 지금 뭔가 들렸어. 아주 희미하게. 땅 밑에서 울리는 소리 같아. 툭툭툭. 규칙적으로 뭔가를 두드리는 소리. 설마 우물 속에서 나는 소리인가? 아니야. 아닐 거야. 내가 헛것을 듣는 거겠지. 민준이는 여전히 미동도 없이 앉아서 어둠 속 어딘가를, 아마도 창문 너머 우물이 있는 방향을 보고 있어. 쟤는 지금 뭐가 보이는 걸까? 뭐가 들리는 걸까? 나도 모르게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었었어.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 제발 아침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 이 집 뭔가 잘못됐어. 저 우물이 모든 문제의 시작이야. 내가 괜한 짓을 한 것 같아. 돌이킬 수 없는 짓을. 결국 한숨도 못 잤어. 아침이 되자마자 우물로 가봤지. 밤새 들리던 소리는 완전히 사라졌어. 그냥 평범한 낡은 우물이야. 안을 들여다봐도 어두워서 아무것도 안 보이고, 어젯밤의 공포는 그냥 피곤해서 꾼 악몽 같았어. 그래, 이게 다 꿈일지도 몰라. 내가 너무 과민 반응하는 거야. 민준이도 아침밥 잘 먹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만화 영화를 보고 있어. 어젯밤의 섬뜩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어. 그냥 평범한 내 동생이야. 어쩌면 모든 게 다 괜찮아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 일종의 거짓된 안도감 같은 거였지. 그래서 오늘은 그냥 잊고 지내기로 했어. 게임기도 다시 켜고 민준이랑 같이 신나게 놀았어. 그런데 이상한 점을 발견한 건 오후였어. 엄마가 마당에 빨래를 널고 있었는데 갑자기 비명을 지르는 거야. 달려 나가봤더니 엄마가 하얗게 질린 얼굴로 땅바닥을 가리키고 있었어. 우물에서부터 현관문까지 작은 발자국들이 찍혀 있었어. 흙탕물이 묻은 딱 민준이 신발 크기만 한 발자국. 근데 이상한 건 발자국이 우물에서 시작해서 현관문 앞에서 딱 끊겨 있다는 거야. 집 안으로 들어온 흔적도, 다시 우물로 돌아간 흔적도 없어. 마치 우물에서 누군가 걸어 나와서 현관문 앞에서 증발이라도 한 것처럼. 민준이는 계속 집 안에 있었는데 그럼 저 발자국은 대체 누구 거지? 심장이 다시 쿵쾅거리기 시작했어. 안도감은 산산조각 났지. 뭔가 단서를 찾아야 했어. 이 집에 대해, 저 우물에 대해 알아야만 했어. 부모님은 그냥 동네 아이들 장난이겠거니 하고 넘기셨지만 나는 그럴 수가 없었거든. 집 안을 뒤지기 시작했어. 그러다 먼지 쌓인 창고에서 낡은 나무 상자를 하나 발견했어. 상자 안에는 빛바랜 사진 몇 장이랑 곰팡이가 쓴 낡은 일기장 한 권이 들어있었지. 1908, 17년. 아주 오래전 물건이야. 일기장은 이 집에 살았던 어떤 아주머니가 쓴 것 같았어. 처음 몇 장은 소소한 일상 이야기였는데 뒤로 갈수록 내용이 이상해졌어. 우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거든. 일기장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어. 우물은 받기만 한다. 작은 것을 주면 작은 기쁨을 주고 큰 것을 주면 큰 기쁨을 준다. 하지만 가장 사랑하는 것을 주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우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물 속에 그것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더 많은 것을 원하게 될 것이다. 그것은 밖으로 나오고 싶어 한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 그것이라니. 일기장 뒷부분은 거의 광기 어린 내용이었어. 밤마다 들리는 행진 소리, 아이가 우물과 대화하기 시작했다는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 장은 이렇게 끝나. 내 아들의 작은 곰 인형을 가져갔다. 이제는 내 아들을 원한다. 막아야 한다. 그리고 거기서 일기는 끊겨 있었어. 미칠 것 같아. 이건 그냥 우연이 아니야. 내가 민준이의 장난감 병정을 던져 넣은 순간 잠들어 있던 뭔가를 깨운 거야. 일기장의 내용이 지금 우리 집에서 벌어지는 일과 똑같잖아. 민준이가 중얼거리던 친구들이라는 말의 의미를 이제 알 것 같아. 우물 속에는 그동안 사람들이 바친 것들이 가득 차 있는 거야. 그리고 그거는 이제 만족하지 못하는 거지. 장난감 병정 하나로는 부족했던 거야. 지금 거실에서 민준이가 노는 소리가 들려. 웃음소리가 예전처럼 들리지 않아. 어딘가 비어있는 소리 같아. 어떡하지? 나 이제 어떻게 해야 해? 이 사실을 누구에게 말해야 믿어줄까? 일단 이 집에서 나가야 한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 부모님께 일기장을 보여드리며 모든 걸 설명했지만 그냥 낡은 책에 적힌 헛소리 취급이야. 내가 이상해졌다고 생각해. 민준이는 내가 일기장을 들고 있는 걸 보더니
아주 차가운 눈으로 나를 쳐다봤어. 꼭 다른 사람 같았지. 그거 읽으면 안 돼. 병정 아저씨가 싫어해. 그렇게 말하고는 다시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 방문이 닫히는 순간 방 안에서 아주 작게 툭툭툭 하는 소리가 들린 것 같았어. 어젯밤에 들었던 바로 그 소리. 이제 소리는 우물에서만 들리는 게 아니야. 점점 우리에게 가까워지고 있어. 이 집 전체가 우물에 잠식당하고 있는 거야. 탈출해야 돼. 무조건 부모님을 설득하는 건 실패했으니 민준이라도 데리고 여기서 빠져나가야 해. 밤이 깊어지기를 기다렸어. 모두가 잠든 시간을 노리는 거야. 짐은 필요 없어. 그냥 민준이 손만 잡고 무작정 뛰는 거지. 새벽 2시쯤 됐을까. 조용히 내 방을 나와서 민준이 방문을 열었어. 그런데 민준이가 없어. 침대는 텅 비어 있고 창문이 활짝 열려 있었어. 심장이 멎는 것 같았지.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느낌이야. 아니나 다를까 창문 밖으로 마당에 우물이 보였어. 그리고 그 옆에 민준이가 서 있었어. 달빛을 받으며 우물 안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는 거야. 미친 듯이 뛰쳐나갔어. 민준아 하고 소리치면서 달려가는데 민준이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 그 얼굴을 보고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어. 민준이의 얼굴인데 민준이가 아니야. 눈동자에는 아무런 감정이 없고 입가에는 기괴한 미소가 걸려 있었어. 그리고 그 입에서 나온 목소리는 민준이의 것이 아니었지. 낮고 축축한 여러 개의 목소리가 겹쳐진 것 같은 끔찍한 소리였어. 왔구나. 너를 기다렸어. 그 목소리가 말했어. 병정 아저씨가 너도 친구가 되고 싶어 해. 그러면서 민준이의 모습을 한 그것이 우물 쪽으로 한 걸음 물러섰어. 마치 뛰어내리기라도 할 것처럼. 안 돼. 절대로 안 돼. 나는 정신을 차리고 다시 달렸어. 민준이를 붙잡아야 해. 우물에 떨어지기 전에. 바로 코앞까지 다가갔을 때 민준이가 갑자기 나를 향해 팔을 뻗었어. 그 작은 손에 잡혔을 뿐인데 엄청난 힘에 이끌려 몸이 휘청거렸어. 중심을 잃고 우물 쪽으로 넘어지면서 그 안을 보고야 말았어. 우물 속은 물로 채워져 있지 않았어. 바닥에는 수백 개의 낡은 장난감, 동전, 단추, 녹슨, 연장 같은 것들이 썩은 흙과 뒤엉켜 있었어. 그리고 그 쓰레기 더미 한가운데서 뭔가가 꿈틀거리고 있었지. 진흙과 잡동사니로 이루어진 사람의 형상을 한 그것. 그리고 그것의 가슴팍, 심장이 있어야 할 자리에 민준이의 빨간 장난감 병정이 밝혀서 섬뜩하게 빛나고 있었어. 그것, 이 나를 향해 진흙으로 된 팔을 천천히 들어 올렸어. 비명도 지를 수 없었어. 공포가 목구멍을 틀어막았거든. 민준이의 몸을 한 무언가는 여전히 나를 붙잡고 기괴하게 웃고 있었고 우물 속의 그것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어. 머릿속에서 툭, 툭, 툭 하는 행진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어. 점점 더 크고 빠르게 내 심장박동 소리처럼. 이제 모든 게 끝이라는 생각이 들었어. 도망칠 곳은 없어. 이것들은 나를 원해. 내가 던진 그 장난감 병정 때문에 이 모든 저주가 시작됐고 이제 내가 그 대가를 치를 차례인 거야. 의식이 흐려져. 행진 소리가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눈앞의 모든 것이 빙빙 돌아. 민준이의 얼굴이 보였다가 우물 속 그것의 모습이 보였다가 온통 검은색으로 변해. 차가운 흙냄새가 코를 찌르고 축축한 무언가가 내 발목을 잡는 감촉이 느껴져 몸이 점점 아래로 끌려 들어가는 것 같아. 저항할 힘도 의지도 남아있지 않아. 그냥
이 모든 게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는 생각뿐이야. 그래, 차라리 이게 나을지도 몰라. 더 이상 무서워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냥 저 많은 친구들과 함께